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 촛불 반란의 카르마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그 경기가 나쁜 거를 이제 체감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제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촛불 집회를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을 찍었던 지방선거에서 그런 사람들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제 주변 지인만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왜냐면 경기가 이제 나쁘다는 게 이제 실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의 업보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타이틀을 잡았는데 옛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박근혜 탄핵 때 뭐는 할인해준다, 뭐 탄핵됐을 때는 뭐 축하 뭐 해가지고 몇 프로 할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사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왁자지껄 떠들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붙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일베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그때 당시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주목을 하진 않았었어요. 이런 식당도 있냐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막상 돌이켜서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맞아, 그때 이런 가게들 진짜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문재인 지지 선언 뭐 이렇게 해서 외식업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하죠. 그 자영업자의 그 대출 규모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실 굉장히 지금은 그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실 그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뭐 전 정권, 전전 정권, 뭐 그 이전서부터 계속 그 대출량이 늘어나갖고 위험하다는 신호는 계속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대출 그 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금리 정책이나 그 다음에 대외 외교 정책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고집스럽게 그 대학교 때부터 했던 그 주사파 교육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반미를 외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망쳐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정치인이라는 것은 적과의 동침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과도 제의를 하는 건데 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만나고 뭐 김정은이랑 악수한 거 이런 걸 갖고 성과라고 얘기하지, 그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와 관계가 나빠져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는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자, 이거는 그때 당시의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평론가님 먼저 네. 5월 고용동향 수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숫자라 저도 경제부에 오래 있었던 기자입니다만 그런 숫자를 본 건 사실 처음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뭐 그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였고요.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만 해도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자릿수는 저도 처음 보는 숫자라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도 노무사님은 또 생각이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현장에서 이제 사업주분들이나 이제 근로자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상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솔직히 굉장히 좀 나빠지고는 있구나는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결과는 그야말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자영업자들의 대출이라던가 영업 불황은 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불황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약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생기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심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자영업자들 뭐 후회해봐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란 건 조선시대의 무슨 도덕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서양 국가들이 개항을 하고 아시아랑 만나고 전 세계랑 그 세계의 시장을 열었을 때는요, 도덕 정치한 거 아니에요.
무역하자고 개항한 거 아닙니까? 개항의 목적이 뭐예요? 무역이지. 물건을 사고 팔고. 바로 비즈니스적인 사고방식에서 서양인들이 접근을 했고 오늘날 서양 국가들이 그러한 헤게모니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교적 도덕정치를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꾸 현실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여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고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구나 이 현실적인 시각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주의 시스템을 또 신봉한다? 진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연평균 증가율 1990년대에 12%에서 2000년대에 가면 2.8%, 2010년대에는 1.7%로 급락하면서 1인 가구 증가에 저성장, 최저임금, 인상 겹쳐 급격한 퇴출 막아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출산에 지금 불황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3년에는 2.9%였다가 2014년에는 1.9, 2015에는 2.1, 2016년에는 2.3 등 2% 내외를 내밀고 있어요.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취업자. 이건 2018년 5월 기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도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 전부 다 그 돈을 버는 것과 관계된 것들은 죄다 마이너스로 가고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공행정만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러시아가 그런 경우인데 러시아가 지금 그 서방 국가들이랑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태냐면요. 경제 제재를 서방 국가로부터 받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팔긴 파는데 기름값이 떨어져서 잘 수익이 안 난다던가 아니면 다른 해외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던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같은 거는 전부 마이너스로 가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뭐냐? 바로 공공 서비스 행정입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아요. 이 일이 왜 발생했겠어요? 즉 외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의 그 어떤 패턴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교 실패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률이에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600만 원 선 떨어졌죠. 물론 이건 6월 20일 기준입니다. 또 변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식 한번 봐볼까요? 이 주식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그 외국인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월 29일서부터 6월 20일까지의 그래프인데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다 팔고 해외로 떠날 때 그러면은 그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떨어지지 않고도 뭐 완만하게 올라간다는가 아니면 그렇게 폭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면요. 전부 기관 투자자들이 샀다는 게 그래프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주식시장도요.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그 공백을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메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고갈됩니다. 이거 왜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나가겠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순서가 외국인 투자, 기관, 개인이에요. 왜? 그게 투자 액수거든요. 액수.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지.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세계 경제 불황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요. 외교 실패예요. 중국하고 친한 나라는 모토를 키워주냐.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OECD 선행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경기 선행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2월 28일인가 그때서부터 제가 그 한창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움직임이 대세일 때 막 그때 제가 강의하면서 그 민주당 비판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역사 강의로 처음 유튜브 시작해서 모아놨던 팬들이 그때 와장창 빠져나갔습니다. 한 7, 80%가 빠져나갔어요.
그때 제 입장이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똑같았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소리 하게 되면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유튜브 고객 다 떨어져 나간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해버렸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고객 수가 아마 44,0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제 역사책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10중 8구는 다 좌파예요. 그리고 제 역사 강의 마찬가지. 가끔씩 그 몽골에서 유학하면서 제 유학비를 제가 한국에 와서 강의에서 번 돈 갖고 생활비라던가 그 다음에 그 학비를 내는데 조달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박근혜 탄핵을 비판하는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적이 될 것이고 그동안 나에게 줬던 후원금이 다 끊길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각오하고 했어요.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더 잘 됐습니다. 이게 그 국가 정치라는 건요, 소신을 갖고 나가면요 결국 이깁니다. 흔들리면은 져요. 그런 것도 이런 거에서 알게 되는데, 어쨌든 결국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나빠졌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그 할인해준다고 했던 그 자영업자들은 결국 자기들 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린 꼴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업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 이제 또 올라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번엔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러시아랑 미국이 만날 겁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철도 사업 때문에 만났죠?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산업이라고. 러시아랑 미국이 친해지면 유가는 제가 80불을 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 간에 어떠한 회담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올지는 국제유가를 한번 그 결과를 보자고요. 그리고 달러가 제가 저번 주에 방송했던 것보다 지금 또 올라서 또 1120원이래요. 이건 제가 어제 새벽인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6월 28일 새벽 1시인가쯤에 아마 그 유가일 겁니다. 1120원이에요. 제가 저번에 베트남 갈 때보다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발생한다고 제가 한 작년 4월, 이번 올해 3월인가 4월서부터 떠들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이거 제가 그 달러 가치가 약해졌다가 갑자기 강해지기 시점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외교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외환 보유고 바닥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자본 지금 떠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가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달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거 얘기하고 나서 5월 달인가 6월 달에 달러가 더 약해지니까 그때 엄청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 많아요. 카르마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도 못했죠. 그때 어떤 분 110원인에 샀을 때 고민했다 그러는데 이제 120원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시려면 지금 파셔도 돼요. 예. 저는 그때 1050원일 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더 관망하고 있죠. 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더 말아먹을 것이고 우리나라 내수 산업을 더 망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는 더 귀해질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1년 동안 그래도 조금 무탈하게 왔던 이유는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실었던 내용인데 초과세수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이랍니다. 즉 뭐예요?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탄핵시킨 정권 점령한 다음에 그 전리품으로 돈 뺏어갖고 그 돈 갖고 여태까지 국민들 퍼준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그 쇼맨십 그런 거 있죠. 인기 좋은 척하면서 내가 국민을 위해 합니다 하고 퍼준 것들, 이게 다 누구 돈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돈이에요. 남의 돈 갖고 생색 다 냈죠. 그것도 너무 세게. 이제 돈 없네.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 올릴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발생하려고 하고 있죠. 벌써. 앞으로 세금 올리기 전에 공공요금부터 올라갈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전기세예요. 왜? 원자력 발전도 다 폐쇄됐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문재인 하죠. 어쨌든 국제 질서는 냉혹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감성적인 그 정치관 그리고 국제관이 결국 여러분들을 어떻게 망치든지 앞으로 남은 3년 한 6개월 동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순회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비핵화 문제로 회담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중국이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늘 그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거지만 왜 우리나라 보수단체 쪽에는 아직도 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증가하지 않느냐 한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어요. 과거에는 진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반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태극기 부대. 하지만 태극기 부대 중에는 지금도 반중을 이야기하지 않는 부대가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재원을 갖고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미국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싶으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재인 정권은 쓰러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앞으로 민심이 계속 떠날 겁니다. 많은 실정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혹시 압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그 생기게 되는 구심점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무리들이 죄다 친중파라면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관과 같은 무리들이 죄다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친중 정책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다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친중 정치인들 색출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한국은 그 트럼프랑 그러니까 미국 회담 이후에 판문점 남북선언 이행 전방위로 확대한다 해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남북 출입국 사무소도 만든다 그러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그다음 현대화 산업 이런 거 개성공단 얘기하는 거겠죠. 등등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미국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공동선언문 있죠. 제3항에 나오는 비핵화를 할 때에 그 판문점 선언에 입각해서라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은 여기 제가 보여드리자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한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요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금이 올라가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고 우리나라의 외환 자금이 줄게 돼 있어요. 미국은 간접적으로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돼요. 명분은 많습니다. 관세 인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 빠져나가서 코스닥을 붕괴시키는 방법이 있고 기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대북 제재를 했는데 국제법을 어겼다 해갖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압박을 가할 게 뻔합니다. 결국 이 주사파 정치인들의 그 친북적 이데올로기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데올로기의 노예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을 미국에서 얘기했던 이유는 북한의 그 철도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 있는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의미로서 집어넣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강경화 외교장관 지난 18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한국은 연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미 백악관이 같은 날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정전협정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비핵화지 앞에 경제교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세뇌시키려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도 그 종전선언을 지금 보류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종전선언은 지금 한국에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한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종전선언을 보류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중국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왜? 한국은 이때를 얼씨구나 기회답시고 지금 막 접근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죠. 왜 그러냐?
북한하고 미국이 무슨 밀담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이서 그 종전선언을 해버리게 되면은 중국이 손해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즉 북한이 친미로 돌아설 수 있다예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종전선언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거는 나중에 중국도 포함이 된 3자 회담 때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요, 전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계산과 셈법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이 그 미북 정상회담, 그다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시진핑을 김정은이 3번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죠. 김정은이 뭐라 얘기했냐면, 김정은은 연설에서 오늘 조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 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거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북한은 지금 현재 양다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도 붙었다, 중국 쪽에도 붙었다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파워게임 속에서 뭔가 국익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국익이겠죠,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빼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만약에 김정은이 친중을 할 경우에 경제특구도 만들고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통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그때 김영철이랑 그 북한 그 사절단 왔을 때 뉴욕의 그 마천루를 보여주면서 이게 미래의 북한이다 라는 식에서 경제개발에 대한 보장을 해줬죠. 시진핑도 좀 똑같은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붙으라 하면서. 물론 선택은 김정은의 몫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떠한 선택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북한이 중국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남한 사람이니까. 그래야 전통적인 우방 관계가 유지되면서 우리는 원래 시나리오대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가지, 이게 김정은이가 미국 쪽으로 붙으면 머리 아파지는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미국에 붙는 순간 우리 남북 통일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국, 북한과 국경 문제에서 우리를 돕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현재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경제 제재를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여러 강의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이슈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접근할 때 미국의 진짜 큰 속내는 바로 중국 견제다. 따라서 김정은이 중국이랑 손을 잡는다던가 경제 교류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그 중국이 그 비핵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는 거, 이런 거냐 사실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미국이 중국을 합법적으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미중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IMF 경고장, 글로벌 부채 10년 전 금융위기보다 심각, 한국도 빨간불.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죄다 빚더미 앉아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64조 달러의 부채 중 절반은 미국, 일본,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해요. 한 번 더 주변에 이해관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채 규모가 2001년 1조 7천억 달러에서 2016년 25조 1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세계 민간 부분 부채 증가액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남북 통일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이요, 죄다 빚더미의 나라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그 빚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다? 그건 일반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보통 강대국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부채가 생겨서 이 빚을 없애고자 할 때는요,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랬고요. 2차 세계대전이 그랬어요. 늘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는 세계 경제 공황이 왔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서방 국가,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과거 공산국가의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전 세계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가파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뭘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전쟁으로 가요. 그거는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세계대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주요 컨트롤 지역이 있다. 넓게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시리아, 그 다음에 인도 북부 국경지대, 그 다음에 남중국해, 한반도, 이 5지역이다. 이 5지역 중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 이 5지역인데, 여태까지 한국은 이 5지역 중에 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반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전쟁이 날 수 있는 후보 지역에 우선순위 1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하는 대외 정책은 죽음을 부르는 정책이에요. 이 빚쟁이 국가들이 빚을 탕감하려면 결국 한바탕 전쟁을 해가지고 패전 국가들에게 모든 그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부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그 전쟁터가 돼야 하는 겁니까? 응? 이런 어리석은 경제정책 때문에, 외교정책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나기 전인데도 실업률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경제가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나게 생긴 거예요.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전쟁이 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남중국해에서 났으면 제일 좋겠다. 왜? 그래야 민간인들이 죽지 않고 군인들끼리 싸우고 해결되니까. 그것도 군인들이 덜 죽죠. 해전에서 배 한 척 가라앉아봐야 몇 명 죽겠습니까? 지상전에서 죽는 숫자보다 아무래도 적지요. 그런데 지금 대량 인명살상이 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기를 쓰고 우리나라 쪽으로 전쟁터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좋아한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국제 질서라든가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미 국가 부채 GDP 78%, 2차 세계대전 후 최고 수준. 야, 전쟁 날 분위기는 다 끝났네요. 이제 희생자만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일본 우익재단, 한미 전문가 불러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집단이죠. 그 사가와 재단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평창올림픽이 열렸을 때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어떻게 그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이죠.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의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토론이 있었죠. 일본은 벌써 이게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일본이요, 정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주식이라든가 경제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일본 쪽 자료 참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쪽 자료 많이 참조합니다. 왜? 일단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보다는 아무래도 일본어로 보는 게 더 한국인 입장에서는 보기 쉬워요. 물론 9세대의 관점에서요. 한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데 일본인들이 지금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날 때를 가상을 해서, 더구나 평창올림픽은 남북한이 만나서 평화의 화해 모드를 얘기할 때예요. 그럴 때 일본이 그러한 것을 준비했다는 건요. 일본이 이미 그러한 국제적 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때 중국에 사업 투자를 간다고 정신없이 몰려들어갈 때 일본은 중국에서 빠져가지고 베트남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완전 일본판이에요. 물론 지금 한국에 뒤늦게 들어가서 뭐 한국이 뭐 투자율 1등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베트남 관료와의 인간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것들은 일본이 아주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사업들은 일본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국제정세의 흐름을 알고 발빠르게 대처해요. 근데 이러한 일본이 갑자기 남북한 평화 모드일 때 생뚱맞게도 남북한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랑 시각이 같은 겁니다. 문재인의 저런 남북 평화 모드의 정책은 오히려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미국이랑 사이가 나쁜 틈을 이용해갖고 일본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국의 조선업계가
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WTO에 제소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본이 한국의 그 대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못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뭐 과거 경제 성장 시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이라든가 현대 자동차가 그냥 전 세계에 팔려나간 줄 아십니까? 미국의 묵인과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제품이 이렇게 전 세계에 팔려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도 못했다고요. 다 미국의 보호하에 성장한 거예요. 일본의 소니,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을 하던 시기에 미국은 일본의 제조업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웠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오늘날 이렇게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키워준,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그 미국을 우리가 스스로 배를 째버렸으니 일본은 그동안 맨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할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한국이 스스로 미국을 버리자 때는 이때라고 바로 제소 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 그러면은 저 쪽발이 새끼 이런 욕만 할 줄 알지 왜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은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을 겁니다. 전 세계 부채의 절반은 미국, 중국, 일본이고 그 중에 가장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중국이다. 근데 중국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금리를 부채 축소를 하는 여러 정책을 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마지막 카드로서 각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급 준비율을 낮췄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중국, 일본은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국가예요. 이 수출주도형 국가가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돌아가고 돈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수출이 안 되는 이 불황 속에서 중국이 은행의 지급 준비를 낮춰서, 은행의 지급 준비를 낮춘다는 것은 나중에 뭐 뱅크런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부도가 나기 더 쉬운 환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지급 준비를 낮춰가지고 시장에 돈을 확 풀어가지고 그 돈을 이용하고 각 기업들이나 개인 부채의 비율도 낮추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을 돌기 위해서 내수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했지만 세계 공황 속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올리면서 무역전쟁하는 시점에서는요, 시장에 돈이 풀려도요, 그 돈이 이게 돌고 돌면서 소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중국 부자 그 정치인들 혹은 기업가들의 주머니 돈으로 다 들어갑니다. 시장에 돈을 풀면은 풀 만큼 도는 게 아니라 그 푼 돈으로 다 지하 경제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부도 날까봐, 망할까봐. 그래서 전부 다 돈을 다 꽁치지 절대 시장에 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의 그 소비를 보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돈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의 경제 불황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국과 관계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관계를 넘어섰죠.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절대 관계 개선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시죠. 여기 보면은 중국 무역전쟁, 무역전쟁 대비 2달 만에 또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 2번 낮췄다고 했잖아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대미 무역 보복 선언, 중국은 한 대 치면 중목으로 맞대응하고 선언했지만 그 중국의 네티즌들이 어떤 이야기 써놨었죠? 각 국가들이 서로 싸울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맞으면 욕만 한다. 이거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트럼프가 그 2천억 달러 중국 제품의 그 10%로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세 또 올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도 지금 중국 철강에 대해서 막지요. 중국은 지금 수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는 제가 신문 기사를 안 올렸습니다만 어떤 게 있었느냐면 중국이 그 미국산 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아마 그게 10%를 부과한다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중국 내에서 음식값이라든가 다른 그 물가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그게 딴 데서 들어올 루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재밌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가 뭐냐면 중국이 프랑스산 쇠고기 금수 해제를 한 다음에 농산물을요 항공기 수입 확대하겠답니다. 목적이 뭐예요? 미국의 견제. 근데 여러분 아니 프랑스랑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붙어 있는데 뭐 그 잘난 그 실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해 갖고 어디 한번 철도로 수입하지 이거를 왜 비행기로 날릅니까? 응? 여러분 이 비행기로 물건을 수출 수입하게 되면요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가격. 우리나라가 항공기가 없어서 배로 다 수출을 합니까? 항공기로 가면요 운반비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그 물건 그 비행기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그 무게 초과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물죠. 근데 배로 소포 붙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쌉니다. 운반비가 싸요. 근데 지금 중국이요 그 프랑스산 농산물을 항공기로 수입하겠대요. 야 이거 삼성이 반도체나 수출할 때 항공기 쓰지 삼성이 그 햇반 팔겠다고 항공기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 당장 미국 견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보니까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해놓고서 스스로 출혈 행위가 나는 지금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적자가 날 텐데. 그리고 무역 전쟁 속에 중국, 브라질 밀착, 전략적 파트너 지향 하나 뭐 이런 기사. 브라질하고 파트너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대두 수입 관세율을 내달 0%로 인하하겠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산 대두의 관세를 인상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산 그 콩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콩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 콩을 조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콩을 조달하려는 그 대상 국가들에게 수입 관세를 0%로 인하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마치 선심 쓰는 것 같죠. 하지만 이 관세율 0%는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일어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씨구나 좋다고 중국이랑 뭐 수출을 확대된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 상무부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런의 반덤핑 관세. 구체적으로 한국, 미국, 대만 기업의 각자 6.2에서 7.5, 13.7에서 55.7%. 이게 한국이네. 미국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대만은 3.8에서 4.2. 그래서 한국이 6.2에서 7.5%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토탈, 그 다음에 LG화학, SK화학에서는 6.6%의 세율을 롯데케미칼과 기타 한국 기업에는 7.5%의 세율을 적용했다. 관세 무시잖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당장 눈앞에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만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관세 0% 해갖고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그 외 나머지 항목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를 다 올리고 있어요. 즉 뭐예요?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우 이기적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좀 딸려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매티스 국무장관 이런 얘기했죠. 중국 주변국을 조공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인 것 같은데 그는 지난 15일 해군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중국은 현재 국제질서를 바꾸기 위한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며 명나라가 그들의 모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근육에 의존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 베이징에 굽신거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에 유식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해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확한 분석입니다. 중국이 대국굴기라고 해서 막 경제성장하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명나라였어요. 걔네들 컨셉이. 그래서 뭐 정화, 원정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미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거는 콜럼버스가 아니라 정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자신들의 조공국으로 만든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 주변 국가들은 반중 정서가 강하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만 빼고.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한국에도 있었죠. 과거 이거는 뭐 야사입니다만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에다 여러 제안을 하죠. 우리가 중원을 나눠 먹자. 근데 그런 이야기는 과거 원나라가 명나라에게 밀려서 북원이 됐을 때에도 고려 왕실에다가도 제안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명나라를 칠 테니 고려도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이 동아시아 천하죠. 이 천하를 양분해 먹자. 이런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반대했습니까? 사대부들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주수복의 기회가 왔다고 하죠. 이 절대절의 기회가 와 있고 그 조지 프리드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떤 암시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한국에게 어떤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암시라든가 그래서 우리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해서 중국 견제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여전히 중국에 붙어서 또 같은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제안을 받을 때 고려 말의 그 고려 왕실은 북원과 손을 잡는 걸 거절하고 스스로 명나라의 조공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말기에 누르하치가 점점 중원 천하를 장악하면서 패자가 되던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붙잡고 조공국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지금 오늘날 중국이 과거 명나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성장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조공국화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를 제거할 수 있는 과거의 누르하치와 같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지금 동북아시아 패권에서 일부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 어떤 역할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우리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조공국이 되기를 지금 자청하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 친중파가 되고 있다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패권 국가도 못 되고 패권 국가는 고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패자도 못 됩니다. 이러면 우린 자주국방을 못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약소국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번 기회에 크게 한판 해가지고 강대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의 일대일로 중에 바닷길이 지금 굉장히 그 나빠졌거든요. 중국하고 손잡았던 나라들이 전부 빚더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어마하게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빚이 뭐 절반이 뭐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조그만 나라, 이런 조그만 나라한테는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GDP의 1%의 빚이라도 어마어마한 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국으로부터 빚을 져가지고 지금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항구로 뺏겼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몰디브도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절대 중국이랑 교류하면 안 돼요. 왜? 중국이랑 교류한 나라는 미국에서도 말했듯이 조공국이 된다. 즉 속국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역사적으로 진짜 그랬었고 그리고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경제권을 상실하고 영토까지 상실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천이라든가 평택, 안산, 대림동 이런 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제주도 또 난민 문제도 있었죠. 그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저희 쪽 그 밴드 쪽에 그 분이 올려주신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겁쟁이들이죠. 어떤 소신이 없이. 근데 좋다 이거야.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독재에 도전한 국가들의 그 경제 그래프입니다. 왼쪽서부터 러시아, 일본, 중국이에요. 그래프가 다 어떻게 됐죠? 꺾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겼다고 해서 미래에도 이긴다 이런 보장은 절대 하지 못해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려면요, 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강대국, 패권 국가가 망하려면요, 첫 번째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부터 부패가 일어나야 됩니다. 붕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져야 돼요. 처남는 로마 제국도 내부적 부패 때문에 그 몇 명 안 되는 게르만족의 그 이동에 멸망하는 치욕을 맛보거든요.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한창 강성한 시기에는 로마 제국 군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 갖고도 최강의 각 국가이던 카르타고를 이깁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은요, 국력이 왕성해요. 국력만 완성한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 애국주의자들이 많고 부정부패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비교할 때 그러면 중국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요, 이미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경제 부실, 산업 붕괴, 가계부채 등등 어마어마한 그 불안 요소가 많아요. 미국이 힘이 꺾인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을 비판하기 전에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경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중국은요, 더 이상 성장해서는 한계에 와버렸다고요. 근데 이런 나라가 미국을 이긴다? 그런 사례는요, 그 어떤 역사 사례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미국에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산업이 다 붕괴됐고 러시아 사람들 마약, 보드카 이런 것 때문에 다 붕괴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구는 뭐 13억의 대인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인구입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미국만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 외에 뭐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서부 유럽 국가들이 죄다 고령화 저출산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을 사람은 자꾸 늘어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도 아닌 주제에 지금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은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생산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고요. 근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3억의 인구, 지금 어떤 사람들은 3억 5천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인구 증가는 물론 자연 출생 증가율도 있지만은 이민에 의한 증가율의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 세계로부터 뭐 뛰어난 영재를 비롯해 갖고 하다못해 저기 접시떡기라는 그 사람들까지 온갖 인종과 그 민족들이 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젊은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면서도 계속 젊은 층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고령화 저출산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산업이 부패한 중국이 이긴다?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그래프는 미국이 그 당시에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미국에 패권하던 도전 시기에 일본이 성장하고 러시아가 성장하고 중국이 성장했던 시기, 일시적으로 그 시기에도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늘 변함없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다 해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는 뭐 G2라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일본이었죠. 소련이었죠. 그리고 일본이었죠. 그리고 중국이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온갖 이야기가 나올 때도 미국의 경제는 끄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도전이 과연 미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까 하는 건데, 전체적인 통계 그래프를 보면은 중국은 안 된다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번에 2025 해갖고 뭐 중국이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미국을 뭐 추월하고 어쩌고 얘기했을 때 중국 내부의 그 과학자인가 그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냐? 중국은요, 아직도 미국을 이길 만큼의 인프라라든가 국민의 그 민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 미국으로서 더 경제보복, 무역보복을 당할 뿐이지.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2025라는 얘기가 쑥 사라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중국은 여러 번 마음속에 칼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죽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가할 것이고, 그 명분을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을 원한다면요, 중국 견제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적극 동참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지금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트럼프가 푸틴을 7월 달에 만날 수도 있답니다. 존 볼턴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실무자 회담한다고 저번에 신문 기사에 났었는데, 제가 그 이후 기사를 안 봤는데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가면 두 번째 회담인데, 그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만났던 거예요. 그 왜 그랬어요? 그만큼 러시아랑 만나야 될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국 견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도 지금 이러한 국제적 질서의 흐름을 빨리 감지를 하고, 빨리 미국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하고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일본하고 교류를 할 때는요, 일본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를 약화시키게 되면은 일본도 우리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부족분을 메꾸고,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반중 친미예요. 이거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7월 21일 날 다시 한번 비공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라던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날짜만 7월 21일로 정했고요. 일단 모집 방법은 제가 따로 유튜브 방송이라던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 내용은요, 전반적인 내용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반미친중에 대한 내용이고, 이 반미친중 내용 플러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 지금 비핵화라는 것을 명분으로 중국 견제를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개발을 시킬 것이며 실업 문제를 구제하고, 그리고 남북 통일과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제 7월 21일 강의에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좀 이게 실질적인 문제를 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금액도 좀 많이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목표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확산하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저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무료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이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